누군가에게 그래피티는 낙서일 뿐입니다. 심지어 범죄가 연상돼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래피티는 예술입니다. 그것도 수백억 원에 거래되는 엄청나게 비싼 작품이죠. 최근 그래피티는 자동차와 맥주 등 상업 광고는 물론 공익 광고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명백히 대부분 나라에선 불법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건물벽과 지하철에 그림을 그리다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래피티 자체가 예술과 범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지만 그래피티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도 모순투성입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해가며 그래피티를 하는 걸까요? 불법이 확실함에도 일부에선 왜 그래피티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 몇 가지 소주제로 나눠 그래피티의 여러 면을 이해해보려 합니다. 그래피티는 긁어서 새긴다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와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고대의 동굴 벽화나 이집트 벽화에 남은 낙서를 말하는 거였죠. 쉽게 말해 세계의 모든 낙서 중 가장 흔하다는 누구누구 다녀감이 모두 그래피티인 셈입니다. 현대적인 그래피티는 미국의 발상지나 다름없는 도시인 1960년대의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의 갱단들은 페인트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그래피티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도시의 거리와 건물 벽면에 낙서하듯 그린 그림 모두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피티의 시작. 현대의 그래피티는 우연한 장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필라델피아 곳곳에 콤브레드 러브스 신시아라는 낙서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피티 작가인 콤브레드가 신시아라는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낙서였죠. 이게 필라델피아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도시엔 혼인을 모방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들이 도시 곳곳에 이름을 남기는 태깅을 시작했죠. 이게 그래피티의 시작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낙서는 가까운 뉴욕의 빈민가에도 대유행했습니다. 당시 뉴욕의 브롱크스는 가난한 흑인과 히스패닉 천지였습니다. 백인의 억압과 차별로 이들은 늘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를 낙서로 풀었죠.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위험을 피해 이름 대신 별명을 서명에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소외계층들은 거리의 벽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만으로 그들 세계에서 유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 흥분했습니다. 처음엔 서명 숫자가 많은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접근하기 힘든 장소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었습니다. 거리의 벽에서 시작된 그래피티는 극장, 야구장, 축구장, 체육관, 학교, 지하철, 기차 등 감시의 눈길이 많은 공공장소로 급격히 넓어졌습니다. 이렇듯 그래피티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반달리즘과 사회적 반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그래피티의 사회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낙서들은 독특한 기법과 강렬한 색상이 조화된 그림으로 발전해갔습니다. 이러면서 그래피티는 낙서를 넘어 현대의 미술의 한 분야로 주목받게 됩니다. 왜 벽일까? 지하철과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낙서가 사회문제화되자 경찰이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 그래피티 작가들은 원래 시작되었던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물 벽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 벽이 이들에게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크기였습니다. 원하는 그 어떤 작품도 마음껏 그릴 수 있었죠. 미술관에 전시할 수 없던 이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작품을 알릴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건물 외벽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볼 수 있어서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벽이 갖는 상징성입니다. 벽은 단절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빈민가의 그래피티 작가에게 벽은 다른 세상과의 차단을 뜻했습니다. 이런 삭막한 벽에 그림을 그린다는 건 몸에 문신 하나를 새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래피티는 그들 나름의 세상과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왜 스프레이일까? 물감도 있고 페인트도 있고 많은 그림 도구들이 있는데 에어스프레이일까요? 그건 속도 때문입니다. 그래피티는 불법입니다. 잘 그리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빨리 그린 다음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엔 노즐을 누르면 바로 강렬한 색채가 뿜어져 나오는 에어스프레이가 최고죠. 1970년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도색을 위한 스프레이 페인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피티가 폭발적으로 유행하게 된 게 바로 이 타이밍이죠. 이 시기에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프레이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역동적인 그래피티 미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스프레이의 분사 방식은 울퉁불퉁하고 흙먼지 잔뜩 낀 낡은 벽에도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이 점이 그래피티를 자유분방하고 그 특유의 낡은 느낌을 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그래피티용 스프레이는 500종이 넘습니다. 낙서, 예술, 불법, 갱단의 영역 표시에서 보듯 그래피티는 반사회적 행위로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래피티를 예술이 아닌 낙서로 본다면 두말할 것도 없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그래피티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피티의 성지라는 미국의 뉴욕은 가차없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영국은 더 세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미국 뉴욕에선 지하철의 그래피티를 모두 지운 후 지하철 범죄가 75%나 줄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낙서를 지우는데 매년 120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문제 전문가들은 그래피티가 도시 슬럼화의 징후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공공의 재산권만큼 중요한 게 요즘 표현의 자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죠. 그래피티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창의적인 그림이 도시 분위기를 밝게 한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그래피티를 임의로 철거한 건물주가 작가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북유럽에선 그래피티를 공공예술로 구분해 보호하는가 하면 캐나다에선 그래피티를 지우기 전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격상시킨 3대 거장. 도시의 골칫거리인 그래피티가 그야말로 힙한 현대미술이 된 건 다음 3명의 아티스트 덕입니다. 이름은 낯설지 몰라도 그림을 보면 분명 어디선가 본 듯 낯익을 것입니다. 우선 장 미셀 바스키아입니다. 얼핏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어설퍼 보이는 그의 그림에 뉴욕타임즈는 검은 피카소라고 소개했습니다. 팝아트의 대명사인 앤디 워홀이 그의 천재성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지원한 것도 유명합니다. 그는 겨우 27살에 코카인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사후 그의 한 작품은 2017년 소더비 경매에서 1,500억 원을 기록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키스 헤링은 그래피티계의 또 다른 슈퍼스타입니다. 굵고 단순한 라인으로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그려낸 헤링의 작품은 전 세계 대중을 단박에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티셔츠, 포스터, 캐릭터 상품 등으로 제작되었는데 아마 그래피티 작가 중 상업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헤링은 1990년 31살의 나이에 에이즈로 사망했습니다. 뱅크시는 아트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는 그래피티계의 전설 중 전설입니다.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인 뱅크시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1974년생의 백인이고 영국 출신이란 것이 그에 관해 알려진 전부입니다. 뉴욕 경찰의 지명 수배자이기도 한 그의 대표작은 풍선과 소녀, 꽃을 던지는 사람 등이며 작품은 사회 비판으로 가득합니다. 그래피티의 변화. 그래피티가 예술의 영역에만 머물진 않습니다. 언론이 없는 곳에서 그래피티는 뉴미디어의 역할도 합니다. 아랍의 봄 시절 언론 자유가 없던 많은 중동 국가들에서 그래피티는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선 30년을 철권 통치하던 무바라크의 만행을 그림으로 널리 알린 게 그래피티 작가들이었습니다. 끝내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게 되었으니 그래피티가 대자보의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베를린 장벽을 가득 채웠던 것도 그래피티였습니다. 통일을 독려하는 그림과 문구가 소련을 압박했죠. 베를린 장벽은 그래피티 작가들의 염원대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피티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사회 비판 일색이던 그래피티는 대중과 친숙해지면서 이제 유치원 벽면을 장식하거나 장난감과 아이스크림 광고로도 쓰입니다. 그러면서 범죄 분위기를 풍기던 옛날과 달리 오히려 이제 그래피티는 도시의 소외된 공간을 밝게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를린이죠. 통일 후 베를린은 쓸모없어진 공장과 낡은 집들로 가득한 우울한 도시였습니다.
이를 살린 게 그래피티입니다. 당시 베를린 시장은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예술가들에게 그래피티를 장려했습니다. 이제 베를린은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났고 유럽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중충한 공장이 많은 대표적인 우범지대였던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도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모이면서 도시가 살아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간 사회 비판만 해오던 뱅크시가 코로나 때 의료진의 분투에 감사하고 마스크 쓰기를 장려하는 그림을 남긴 건 그래피티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피티가 일부 법적으로 보호받는 건 바로 이런 순기능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맺으면서 이제 그래피티는 서구에선 랩, 디제잉, 브레이크 댄싱과 함께 힙합의 4대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예술이냐 불법이냐의 논란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린 아직 쉽게 용인되는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견해가 어떻든 지금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 중인 뱅크시가 전하는 짧은 메시지는 여러모로 음미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예술은 불편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